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본인의 육성 파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해줘라. 관련된 그 육성 파일 아니겠습니까? 네. 김영선 좀 해줘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전화 통화가 왔는데 통화를 뭐 일반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네. 텔레그램 통화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화가 왔는데 섭섭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전화는 받아줬다. 너무 좀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 윤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전달한 걸 인정했고 그것이 공천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대통령 당선인이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아니면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수 있는 자연인이 그런 아닙니다. 네. 최고의 가장 권력이 모여 있는 집전의 순간, 그 순간이 당선인의 마지막 밤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진짜 권력을 견제받고 아무리 많은 뭐가 있어도 다 그 참아내야 되지만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럼 당선인의 한마디에 의해서 청와대도 옮기고 네. 관저도 가서 외교부 장관 관저도 뺏어오는 마당에 지금 내가 누구 한 사람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얼척이 없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뭐 20몇 개의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특검이잖아요. 특검. 네. 특검 받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느냐 마느냐를 국회가 결정하고 특검을 꾸리는 것도 국회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제도적 위헌성을 상당히 길게 주장했어요. 이러면서 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대 번의 특검을 네. 했습니다.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책임지고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본인이 특검 스타예요. 네. 네.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는 위헌 줄 몰라서 본인이 특검을 맡아서 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20 몇 년 동안 이 10대 번의 특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헌을 저질러 왔단 말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가 특검을 구성합니까? 아니잖아요.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그 모든 인력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특검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국회가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 잘못됐고 심지어는 이걸 얘기하시면서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수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수사를 여러 차례 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를 재수사해도 되겠느냐 그 얘기를 그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풍부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당황했다.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참모들하고 회의를 해서 나온 답변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너무나 예상 질문이잖아.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 인식 능력이 자기의 잘못됐다고 스스로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윤석열은 한 번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2년 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했을 때 예상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것이다. 상식과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 돼야 돼요. 오히려 정답에 가까우려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네.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이렇게 가겠지. 예?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해서 2년 반 전에 있었던 2년 반까지는 어느 정도 통용됐던 그런 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 그 최초의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미적거렸잖아요. 그러다니 나중에 나눈 해명이 대선 경선 때까지는 접촉을 했지만 뭐 그 이후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했는데 녹취가 딱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네.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만 사는 사람들인데요. 당장만 하면 되는 거고 오늘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참모 탓을 하더라고. 참모 탓을 보니까, 했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양해를 했는데 얘가 뭐 설명하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이 안 되고 본인 육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그 반응을 보일 정도면 우리가 정말 상식으로 생각하는 하려고 네. 하는 우리의 노력 자체가 아무런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아니 근데 저도 보면 그 아, 대통령 답변 속에 있는 얘기는 기사는 다 받아보는 것 같아요. 대변실을 통해서. 네. 기사가 나오면 대통령이나 부부에 관련된 영부인에 관련된 얘기일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속칭 대변인실도 취재를 해야 기자들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통령실의 그런 허무맹랑한 네. 그런 해명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청와대 얘기를 잠깐 네. 해보면 만약에 청와대에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녹취가 터져요. 나왔어. 예. 이런 상황이 터져요. 그러면 비상이 걸리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팩트가 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팩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대응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모든 대응이 엉키고 꼬이고 무너지죠. 무너지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이게 지금 이런 게 나오는데 당신이 몇 번 만났습니까? 진짜 통화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 거의 취조하듯이 물어봐야 보통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물어보느냐? 비서실장, 수석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취조하듯이 물어봐야 돼요. 당신 정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답변이 잘못 나가면 첫 번째 일보 대응이 잘못 나가면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건 다 거짓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뭐 반나절도 안 돼서 4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되고 그 다음에 그래 경선 때까진 만났어. 그런데 경선 이후에는 안 만났어. 본선 들어가서는 뭐 그 당에서 케어했기 때문에 만날 이유도 없었어 그랬는데 취임 전날 취임 통화했는데 전날 통화한 게 딱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묻지 못했거나 아니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그거 저기 그 우리 김 여사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김 여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못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해명이 안 된다. 네? 첫 번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께서 김 여사를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이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요. 아까 상식이 안 통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 사전을 다시 써야 된다. 나 이 대목에서 완전히 나 쓰러졌잖아요. 야, 이런 사랑꾼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뭘 한 건가?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네.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국정 개입 선출되지 않는 자의 국정 개입을 정당한 조언이라고 했잖아요. 조언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조언을 한다. 조언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조언을 했다에 우리의 상식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이거 잘 하시도록 그 잘 이끌어주는 역할 정도인데 국정 개입을 분명하게 한 사례 하나만 나오면 이제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상황을 오늘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의 범위냐, 김건희 여사의 활동 범위가 이게 조언의 역할이냐, 아니면 그 밖을 벗어났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그 오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조언이냐 아니냐예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조언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다들 조언이 아닌 범위 내에서 범위를 바깥에서 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의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좀 또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개인 폰을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임기가 딱 시작할 때부터 개인이라는 건 없어요.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있고 그게 각 다른 나라들에서 정보기관들에서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첩보전을 하고 정보전을 하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통화는 비화폰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을 하시면 경호처에서 통신에서 가서 대통령의 통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지를 하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공사를 하고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대통령 딱 도착하시면 바로 또 통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개인 폰을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편집돼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 그래서 아직 기억할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최대한 기억하려고 하는 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이상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들을 스스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죽습니다. 네.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개인적인 일을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 영역을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이고 임기 기간만큼은 그런데 그걸 번호가 아까워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잖아요. 아니 여론을 많이 듣는데 도움이 된다잖아요. 아니 그걸로 그거 유튜브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맛있는 술집 찾아보고 나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게 내 새 전화번호야라고 얘기해주기가 번거로워서 그러셨다는데 아,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뭐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이 너무 주옥 같아서 그 얘기들을 다 곱씹어 보려면은 사실은 뭐 한 시간 시간이 가지고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아니 대통령의 네. 보안 국가 조금만 보안 좀- 유출 혐의도 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대통령실 저기 미국한테 도청 당해도 뭐 그 조사 안 하는 것 같던데 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몸소 했다. 선언을 예. 해주신 거다. 아니 근데 아. 그걸 왜 본인이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 시국까지 오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역할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다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전 비서관도 하셨잖아요. 영부인이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다시 얘기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다 흐트러져 버려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디까지가 통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 그 전에 있었던 게 다 깨져버려서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는 사실은 과거 사례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공론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서로 없고 새로 정립해야 된다.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정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과거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거기에서 절대 귀속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전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속 고안해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첫 해의 국정 방향들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통령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진짜 과거의 전례 따져보지 말고요. 진짜 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배우자상은 뭔지를 가지고 딱 만드는 게 훨씬 더 네. 네. 지혜롭다 저는 아니 그래 생각합니다. 마무리해서 하나 여쭤보면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때 마포대교 가서 이제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고 자료를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영부인에 대한 자료들은 어떤 개선을 거쳐서 어떤 컨펌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공식 활동이 있고, 그러니까 비공식 활동이 있고, 비공식 활동도 사후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행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사후 공개. 공개하는 네. 그런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우리 마포대교 시찰은 사후 공개였던 거죠. 맞아요. 기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네. 다녀오신 이후에 사후에 공개한 건데 사후에 공개하면서 사진을 18장을 내셨잖아요. 그 사진들이 소위 우리가 그 현지 지도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냈던 거고 근데 이런 사진들이 이번이 처음이냐? 사실 그렇지 않았죠. 지난 2년 반 동안 쭉 그려왔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마크까지 들어간 워터마크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무슨 화보집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리고 국민들의 받아봤잖아요. 사진을 도대체 누가 고르냐는 거예요. 예. 그 사진을 원래대로 한다면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1차적으로는 전속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분을 찍는 전속 사진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찍고 이것을 전속 팀장이 기본 뭐 수백 장을 찍을 테니까 그중에 오늘 행사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잘 전달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눈빛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이 공간도 있을 수 있고 네. 있잖아요. 가장 오늘 행사와 맞는 컨셉의 사진이 뭘까를 고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 홍보 기획이나 의전이나 또는 부속실하고 상의를 좀 해서 결정해서 언론에 릴리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급한 케이스에는 1차적으로 먼저 의전 전속 팀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예. 몇 장을 먼저 내는 경우는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뭐 10대 장씩 나가는 상황을 임의적으로 하진 못하고 그리고 이게 내보내다 보면 몇 번 내보내다 보면 여사께서는 어떤 사진의 컨셉을 좋아하시는구나가 딱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겠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은 네. 피드백이 올 거 아니야. 야, 이 사진 누가 내보냈어? 아니면 야, 그 사진 좋더라. 여사께서 그런 사진 좋아하시더라. 네. 이런 피드백들이 그 안에서 돌고 오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래서 찍는 각도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찍고 난 이후에 고를 때도 여사께서는 이런 사진 좋아하시겠지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질문에 제가 너무 교장 선생님 같은 말을 해가지고 보태서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들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네. 어떤 영부인 상황이어야 되냐. 첫째, 오드리 헵번 흉내내지 않는 사람. 마포대교 순찰 안 가는 사람.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 찍힐 때마다 센터 본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 네. 주가 조작 안 할 사람. 그리고 추리닝 입고 외부 사람 안 만날 사람. 뭐 이런 사람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 국민적인 공감대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제일 큰 그 사항은 역시 이것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내가 역사적으로 임기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평가받으려면 당신의 공적 자제가 필요해. 자제해줘. 그게 나의 성공의 지름길이야. 딱 끊어줄 줄 아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과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참모도 마찬가지고 영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인해버리잖아요. 오늘 그거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께서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뽑아야죠. 일단 공개적인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한동훈 대표 얘기 듣고 자제시킨 게 아니라 이미 자제를 시키고 있었어. 네,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그런 과정에 네. 있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기자분께서 그러면 비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말씀이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의 생각과 여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은 자제시키고 싶은데 여사가 자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안 된 분이 앞으로 되겠느냐. 이제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오늘 못 바꿨는데 내일부터는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 네. 저는 이 말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맞물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동행 여부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네. 데려가겠다고 선언한 네, 거잖아요. 했는데 네. 그 해외 순방 동행, 네. 배우자 동행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고 솔직히 냉정하게. 지금 상황에서 간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가시면 이제 하시는 주요 역할이 이제 동포간담회에 이제 내외가 함께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한류 확산 붐을 조성을 하는데 그런 일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요새는 이제 한국어과가 워낙 많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한국어과 가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적 솔직히. 요구가 지금 빗발치는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네. 거기 가면 이렇게 외신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국민의 최고의 지탄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는 와서 그렇게 받고 있는 영부인이 와서 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라는 기사부터 나오기 시작할 오히려 거예요.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 정상회담을 잘 되게 만드는데 거기서 방해가 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국익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체코 가셨을 때 체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기사를 소위 마사지라고 하자. 이제 이런 표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정해달라고. 수정 보완해달라. 수정 보완해달라고 우리 대사관이 밤낮 없이 뛰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2년도 1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가셨을 때 그 말 많은 사진 연출 사진. 오드레 예, 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예. 있는 저는 뭐 그 사진의 뭐 순수성은 좀 인정해주고 싶어 하는 쪽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 사진을 찍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각국 정상들의 부인들이 참여하는 앙코르와트를 가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에요. 그게 공식 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 일정을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일정을 취소하고 만든 일정이 개인의 독단적으로 개인 일정을 만든 게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심장병을 가진 아이를 이렇게 만나고 그 관심을 표명해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공무로 나갔는데 그럼 지금도 이 외국에 같이 여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의전 때문에 의례적인 관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공적인 행사는 안 가시고 네. 비공개 일정을 별도 자기가 행보를 별도의 하지 일정을 않았냐? 한다면 네.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이미 있어 왔는데 네. 뭐 그 국익을 따지고 여사가 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실 게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00번 양보해도 이번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도 아유 여사가 그 무슨 유폐 당하는 것도 아니고 위리안치 당한 것도 아닌데 이 저 집안에만 저렇게 있으면 얼마나 갑갑할까라는 걸 미리 배려해서 같이 갑시다. 가서 그 코에 바람 좀 놓고 옵시다라고 하신다면 국민들 진짜 이 복장은 터질 거다. 오늘 끝날 때 대통령의 모습 얼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아 딱 끝난 종료 네, 이후에 네, 종료 시점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숙제 다 했고 하라는 거 뭐 하기 싫었는데 사태가 하라는 이제 거 해결됐다. 끝냈고 이제 곧 비행기 타겠구나. 비행기 타고 가야지. 영빈이랑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주 즐거운 사랑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참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온 대통령의 2시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본질적으로
위기라고 느끼기는 하고 있을까? 위기는 위기라고 느끼고 있을까? 위기 자체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위기 아니고 사람들은 다 전국의 분수령이다. 탄핵 열차가 더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오늘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그걸로 봤지만 정작 기자회견을 했던 대통령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다. 그러면 왜 위기의식이 없었을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 8개만 안 넘어가면 돼. 예, 200석 안 넘잖아. 여기 108개인데 국회의원 108명인데 자, 한동훈 그거 기본적으로 쫄보야. 8개 못 만들어낼 거야. 특검까지는 안 될 거야. 예. 특검까지 안 될 거야. 특검 안 되면 나 탄핵도 안 되는 거고 뭐 임기단축 개헌도 안 될 거고 다 안 될 거야. 그러니 나 2027년까지 5월 9일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봐라. 국회의원들이 누가 지금 야당에 동조를 하겠느냐. 국민의 의사에 동조를 하겠느냐.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반이나 남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 뭔가를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무조건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어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나는 거를 유승민 통해서 다 봤으니 지금 봐서는 어떠한 구조 하에서든 200개를 확보하기는 200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 할 때면 해봐. 마음대로 해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걸 선언하는 날이다. 네. 그래서 본인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상황 인식을 얘기한 건 아닐까. 근데 라는 생각이 또 강합니다. 이런 구조화된 상황 인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은 복장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을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권에서 야당의 역할, 시민사 역할 무엇인가 이런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대통령의 저런 무모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준엄히 꾸짖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좀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받아보시니까 야, 이분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그러면 말로 하다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말로 하다 안 되면 뭐 매를 들고 매를 들어도 안 되면 뭐 집을 내쫓고 이런 방식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서 설득하고 이게 태도를 바꾸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문제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좀 전에 그 우리 윤비서관님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쫄보다. 또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절대 야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점으로 해서 달라진 분위기가 국민의힘에는 사실상의 분화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가속화는 물론 이제 이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마 한동훈 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지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친윤도 친한도 아닌 제3의 세력 관망파가 제1파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 관망파들이 아마도 움직일 이제 것이다.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네. 어느 방향으로? 국민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하라고 국민들이 하는 게. 서 있는 방향 앞에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본인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느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것이 역사에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도도히 흐르는 네. 역사를 본인이 아무리 저항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참 저 말씀에 이 현실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그 당시에 여당의 의석 분포와 지금의 의석 분포는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일부는 수도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장파로 불리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힘 고정 지지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있고, 네, 그래서 움직이는데 16년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정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쫄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만큼 그때 김무성 대표처럼 한번 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의원처럼 한번 같이 갑시다라고 할 만큼의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잘못 나갔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를 한번 목도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게임이 네. 될 것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비판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지금 국힘 의원들의 이 잔악상을 정말 국민들을 정말 극단을 몰고 있는 건 사실은 이 상황이 됐는데도 결단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이 압박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압박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뭔지를 알려줘야겠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한다면 임기 단축 개헌한다면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도 같이 낮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국민의 의식을 받지 못하는 의원들, 국힘 의원들이 계속 있는 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할 거면 같이 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제가 절실하다.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그 된다. 말씀엔 동의하지만 그 얘기까지 가면 넘어올 사람도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의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럼 당연히 개인의 생각이죠.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오늘 그 이후로는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관과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갈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뭐 제3자 추천의 특검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던지면서 압박하고 또 장 외에서는 국민들께 지금 대통령의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국민들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의 촛불을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셔서 보시면서 마음을 좀 그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마 용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촛불들이 좀 거세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일관되게 저는 인식은 절대 안 바뀐다. 그 사람 인식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인식이 바뀌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안 바뀔 거다. 안 바뀔 걸 전제를 하고 우리의 길을 국민의 시간을 함께 가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짧게 한 가지만 두 분한테 여쭤보면은 사실은 두 분 얘기하다 보니까 뿌리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각자 지금 보면 한 분은 민주당에 계시고 한 분은 조국 혁신당에 계신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지금 국면이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그 두 정당이 10월 16일 재보선에는 굉장히 앙숙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퉜거든요. 지금 시간에서는 어떤 공생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형님 먼저 얘기하셔야죠. 형님 먼저 하세요. 마청부터 말씀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뭐 싸웠나요? 형제들도 집에서 같이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좋은 순간도 있고 또 나쁜 순간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 싸움 했던 것을 언제까지 기억하고 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빨리 털어야죠. 그건 빨리 털고 지금 이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눈앞에 큰 적이 있잖아요. 뭐 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특히 왜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농패딩 따뜻하게 입고 의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손에 핫팩
두 개씩 들고 네. 같이 손 붙잡고 같이 모여 앉아 있다 보면 또 과거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생각날 거고 함께 또 오늘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함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다. 그래서 뭐 저도 그 교훈을 이제 그렇죠. 지표 삼아서 역시 예. 자주 만나고 자주 밥도 먹고 하면은 뭐 또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좋은 얘기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당의 부모는 국민이잖아요. 네. 그 국민에게 효도를 잘하려고 서로 간에 각자의 생각들을 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자식들의 노력이 어떨 때는 조금 더 뭐 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소리가 좀 났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뿌리는 같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 책무가 있죠.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개혁 진영이 좀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의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바구니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바구니이지만 사실은 조금의 차이와 함께 서로 노력하면서 더 확실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확실한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서로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티격태격해서 우리 뭐 따로 살림 해가지고 각자의 길을 간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합심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16일 날 공동 집회를 어제 논의가 다음 주 토요일인 거죠? 네, 논의가 된 걸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는데 조국 혁신당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 그 국민들께서 아이 저러다가 민주당하고 삐땅서 타고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그럴 사람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조국 대표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다들 인정을 네.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내 옆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나 꼭 우리 서로 효도하기 네.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